서해 어느 섬의 폐가. 그 당시 저는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었습니다. 논산훈련소와 후반기 교육, 고달픈 짬찌 이등병 생활부터 육군 5대 장성이라는 빛나는 짝대기 4개 병장으로 보무도 당당히 사회에 나왔지만 현실은 그냥 복학 못한 잉여인간이었죠. 전역을 하니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은 시점이라 거의 1년을 생으로 쉬어야 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것도 한 달이면 끝이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아침 6시에 기상하는 몸에 밴 습관은 빠지는 군기와 함께 저 멀리 날아갔지만 대신 무료함과 지루함이라는 괴물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저의 무료한 일상을 구해준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낚시였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을 따라 몇 번 갔는데 그때까지도 낚시의 매력을 못 느꼈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려 라면 끓여 먹고 방해 안 받고 술 마시는 게 좋아서 따라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낚시라는 게 하면 할수록 빠져들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매력에 빠져들다 보니 나중엔 제가 먼저 나서서 선동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몇 달 죽어라 알바해서 낚시 풀셋을 구입했죠. 낚시가 처음 초도 장비 구입비가 좀 비싸서 그렇지 일단 장비만 갖추면 지렁이 한 통, 떡밥 한 봉지만 구입하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친주머니적인 저렴한 취미생활이거든요. 낚시를 다니다 초보 때 운 좋게도 월척도 하다 보니 꿈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 꿈이 뭐냐 하면 모든 낚시인의 환상인 4자짜리 붕어였습니다. 4자 붕어가 뭔지 설명하자면 40cm 이상 되는 대물 붕어를 말합니다. 무슨 붕어가 그리 크냐고요? 그러니깐 꿈이죠. 귀해서 그렇지 분명 있는 붕어입니다. 원래 토종이 아닌 외래종인 떡붕어는 40cm 넘는 붕어도 꽤 많습니다.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토종 붕어인 노란 참붕어는 4자짜리는 환상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4자짜리 붕어가 살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먹이가 풍부해야 하고, 둘째, 기후기온이 좋아야 하고, 셋째, 사람의 발길이 많이 안 닿는 곳이어야 하고, 넷째, 최소한 10년 이상 바닥이 드러날 만큼 마른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어디 잘 있나요? 연중 행사로 가뭄이지 어딜 가도 사람이 북적북적한데 그러던 와중에 친구에게 희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친구 집이 서해의 어느 섬이거든요. 자기네 고향집의 뒷산으로 가면 제가 말한 조건과 같은 농업용 저수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얘기론 예전 저수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묻에서 붕어 몇 마리 가져다 넣었는데 그때 붕어가 엄청 번성했다고 합니다. 민물새우도 같이 방류해서 새우가 저수지의 반이라고도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마을 뒤면 동네 사람들이 다 잡았겠지 라고 하니 얘가 살짝 비웃더라고요. 야, 누가 저수지 가서 붕어 잡고 앉았냐. 양 사방이 다 바다인데 갯바위 가서 맛있는 우럭 잡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더라고요. 붕어를 누가 잡겠어? 차라리 바다 낚시를 하지. 그래서 전 그곳으로 출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녀석을 부모님 살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효도를 다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꼬셔서 같이 가기로 했죠. 그런데 가기로 약속한 전날 갑자기 그 애는 사귀던 여자친구랑 급 이별을 하게 되었고 광분한 녀석은 술과의 데스매치를 벌여 떡이 되어 누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가야 했습니다. 속으로 제가 알고 있던 84,000가지의 욕을 다 퍼부으며 말이죠. 배 타기 전에 시내 낚시점에 들려 떡밥과 지렁이를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바닷가 가면 바다낚시 미끼만 팔더라고요. 저는 그 뒤 여러 시간 배를 타곤 아침에 제가 뭐 먹었는지를 화장실에서 확인하며 어렵게 친구 고향섬에 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낚시를 오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바다 낚시를 오신 분들이었죠. 저랑은 목적 자체가 틀린 분들이라 경쟁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 몰랐습니다. 그리곤 친구가 미리 설명해 준 길로 마을을 지나 20분쯤 산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끝에 마지막 보이는 집을 지나 한 300m쯤 산 쪽으로 오르니 그 저수지가 나오더라고요. 저수지라 하기엔 너무 규모가 작은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 3분의 1만한 작은 저수지였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여긴 대물이 살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물가에 오래된 나무들도 있고 물이 맑아 바닥이랑 수초도 다 보였는데 정말 팔뚝만한 붕어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던지 서둘러 자리를 잡고는 앉았는데 눈앞에 저수지 맞은편 낡은 집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풀이 키만큼 자라 잘 안 보였던 건데 딱 봐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보통 시골에서 많이 보던 슬레이트 지붕집인데 아마 초가를 지붕 개량만 했던 듯 집은 초가 형태였고 군데군데 무너지고 방문 창호지도 다 찢어지고 그런 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느낌에 사람이 살지 않는구나 하고 느꼈을 겁니다. 뭐 시골 가면 그런 폐가가 흔한지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앉아 낚시를 시작했는데 처음 떡밥을 써서 하는데 입질이 없는 겁니다. 한참 그러다 미끼랑 바늘을 바꿔 달았습니다. 지렁이로 말이죠. 그러자 넣기 무섭게 입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 사람 손이 안 탄 곳이라 붕어들이 떡밥 맛을 몰랐던 겁니다. 대신 살아있는 지렁이엔 환장하고 달려든 거고요. 잡히는 족족 준척급 이상 되는 씨알 굵은 붕어들이 딸려 올라오는 겁니다. 정말 신나게 낚시를 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런데 기대했던 4자짜리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워낙 기본 씨알이 굵기는 했지만 진짜 대물은 밤낚시 때나 되어야 나오겠다는 생각에 가지고 간 라면을 끓여 저녁을 먹었죠. 그렇게 라면을 맛나게 먹고는 잠시 쉬었습니다. 밤낚시 준비를 하고는 낚시 의자에 기댄 채 2~3시간을 자고는 밤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입질은 좀 뜸했지만 고기 씨알은 낮에 비해 월등해져서 사자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려 주더라고요.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는 11시가 넘어갔습니다. 물론 인기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만의 낚시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땐 날씨를 미리 체크해야 된다는 기본 상식이 부족했던지라 날씨를 미리 계산 안 한 저의 실수였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지만 별빛 하나 없는 하늘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아마 보였다면 먹구름이 잔뜩 몰려온 하늘을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순서에 입각하듯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더 많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의 양동이로 쏟아붓듯 내리는 겁니다. 비옷도 없이 겨우 조그만 우산 하나뿐이 없던 저는 그 우산으로 저의 몸이 아닌 소중한 낚시 가방을 보호했습니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 번개까지 쳤습니다. 낚싯대 잘못 가지고 있다간 피레침 역할을 해서 감전사하는 경우도 많아 겁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비에 잔뜩 젖은 몸이
심하게 떨려오기 시작했고요. 아, 이게 저체온증이구나 했습니다. 저는 뭔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전 낚시는 그대로 놔두곤 낚시 가방과 간단히 싸운 짐만 들고는 랜턴 빛에 의지해 그 폐가로 뛰어갔습니다. 밤새 비 맞아 병드는 것보다는 폐가라도 비나 피할 수 있으면 나을 것 같았거든요. 작은 랜턴을 들고는 폐가로 가선 그 폐가 부엌이었다 생각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제 짐작이 맞아 그곳은 부엌이었고 아궁이도 있었습니다. 그곳 한 모퉁이엔 쌓아놓은 마른 장작도 몇 개 있었거든요. 전 아궁이에 신문지로 불을 지펴 장작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나무에 옮겨붙어 타들어가니 몸이 녹더라고요. 장작이 많이 없어 다 부서져 너덜너덜한 부엌 나무문도 뽁에서 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코펠에 빗물을 받아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죠. 비 맞은 생쥐 같은 꼴에 따뜻한 불과 속에 뜨거운 라면이 들어가니 급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을 먹고는 불 앞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죠. 얼마를 졸았을까요? 흥얼흥얼하는 낮은 소리를 듣고는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소리지? 잠결에 내가 꿈을 꾼 건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번엔 깬 와중에 똑똑히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부엌 바로 옆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예전 시골집들 보셨나요? 부엌 바로 옆이 대부분 안방입니다. 그리고 부엌과 방 사이엔 대부분 정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거든요. 이 문을 통해 부엌에서 밖으로 안 나가고 출입하고 방으로 밥상을 들였었거든요. 그 문은 대부분 창호문으로 미닫이 문이 대부분이었죠. 전 이미 군데군데 찢어진 창호문 사이로 조심하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어떤 하얀 사람 같은 형상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나이가 많으신 백발의 할머니가 방 안을 뺑뺑 돌면서 다니시고 있는 거였죠. 그 할머니는 그렇게 방을 돌면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말도 들을 수 있었죠. 방이 따뜻하네. 방이 따뜻하네. 그렇게 도시던 그 할머니는 어느 순간 그 찢어진 정진문 사이로 제 눈높이에 맞추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퀭한 눈으로 저를 마주 쳐다보면서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 귀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입으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말이 울리는 겁니다. 내 집 부순 게 네 놈이구나. 저는 짐도 다 놔둔 채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을 쪽으로 달렸죠. 달리다 저수지 건너 제가 낚시하던 쯤에 왔을 때였습니다. 꼭 그놈의 망할 호기심이 문제죠. 사슴이 포수한테 왜 잡히는 줄 아시나요? 사슴은 도망가다가 꼭 한 번 멈춰서 뒤돌아본다고 합니다. 얼마나 쫓아왔나 하고 말이죠. 포수는 그때를 안 놓치고 총을 쏴 사슴을 잡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슴꼴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느덧 나온 그 할머니가 마당 끝에서 저수지 건너 있는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빙글 옆으로 돌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길을 따라 저를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뛰거나 달리는 게 아니라 길 위를 미끄러지듯 스르륵 미끄러져 빠른 속도로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마을 쪽으로 비탈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중간에 한번 360도 회전하며 넘어져 크게 굴렀지만 제 몸이 다쳤는지 살필 새도 없었죠.
나중에 보니 무릎이 찢어졌는데 그때 생긴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 드디어 산 바로 밑 마을 끝집에 도착을 하고는 그 집 마당으로 뛰어들면서 엎어지며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길을 보니 제가 내려온 길에 그 집 마당이 훤히 보이는 위치에 그 할머니가 서서는 무서운 눈으로 절 쳐다보고 서 있는 겁니다. 그때 마침 방 안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리며 불이 켜졌고 어떤 노인 한 분이 나오셨답니다. 어떤 노인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절 쳐다보던 그 할머니는 소리 없이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방에서 나오신 노인은 크게 놀라시며 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죠.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제 모습이 귀신에 가까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방에 들어가니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한 분이 놀라며 절 맞아주셨습니다. 아마 두 분 노부부만 사시나 보더라고요. 그리곤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제게 냉수 한 사발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냉수를 단숨에 들이킨 후 숨을 고르고는 제가 겪은 일들을 얘기 드렸습니다. 저는 냉수를 단숨에 들이킨 후 숨을 고르고는 제가 겪은 일들을 얘기 드렸습니다. 처음엔 웬 젊은 놈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나 하시던 노인분도 제가 그 할머니 용모를 얘기하자 크게 놀라시며 그러시는 겁니다. 오메, 서산댁 아주머니가 아직도 안 가시고 그 집에 계시나 보구먼. 그리고는 그 노인분은 그 집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 집엔 할아버지가 중학생일 무렵 무태서 시집와서 터를 잡으신 노인분보다 10몇 살 연장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도 셋이나 낳고는 행복하게 잘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이 아저씨가 바람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는 모아두었던 재산을 다 들고는 처자식 다 버리고 무트로 도망을 가셨다고 합니다. 혼자 남으신 아주머니의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조그만 산을 일구어 만든 밭에서 억척스레 일을 하고 마을 일이나 고기 따는 일 등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 해서 세 남매를 키우시고 다 장성시켜 무트로 공부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내시고는 같이 나가 살자고 하는 자식들 말도 다 뿌리치곤 그 집에서 홀로 여생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그 집을 버리지 못하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평생 그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신 거죠. 그런 할머니와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노인 부부는 자주 할머니 집도 들여다보고 먹거리도 나눠드리고 하셨었나 봐요. 그러다가 제가 그 섬을 가기 몇 년 전에 며칠 외딴 집 할머니가 안 보이셔서 어디 편찮으신가 걱정이 된 할아버지가 집에 찾아가 보니 홀로 안방에서 주무시다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 뒤 무태에 있던 자식들을 급히 불러 장사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은 재산 가치도 없고 누가 들어와 살 사람도 돌볼 사람도 없었기에 그대로 폐가로 방치되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피신했던 그 집이 어찌 보면 할머니껜 은인네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이 고마웠던 집이었던 겁니다. 노인분이 할머니 살아계실 때 많이 도와드렸고 시신도 발견해주고 장례도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가자 차마 해코지하진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집에서 밤을 새우고는 아침 일찍 노인분과 함께 그 집에 갔습니다. 노인분이 집을 살피는 동안 저는 짐을 챙기고 낚시도 걷었습니다. 그리곤 노인이 향 하나를 피워 방에 놓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아주머니, 뭔 한이 그렇게 많아 아직도 못 가고 그러신다요. 다 잊고 빨리 좋은 데 가서
그러고는 돌아오는데 저는 노인을 놓칠세라 바짝부터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손님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차려주시는 아침 감사히 잘 먹고 인사드리고 왔습니다.